황금기의 번영, 동아시아 최강국의 탄생. 부재 60년 경력 서양 역사학자가 분석하는 광개토대왕과 장수왕의 100년 고구려 역사 다큐멘터리. 서양 역사학자로서 나는 지난 편에서 고구려의 건국과 초기 240년 성장을 분석했습니다. 오늘은 그 절정 황금기를 이야기합니다. 서기 391년부터 491년까지 정확히 100년. 이 시기 고구려는 동아시아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국 중 하나로 우뚝 섰습니다. 광개토대왕 22년과 장수왕 78년 두 군주가 만든 기적입니다. 영토는 만주 전역과 한반도 중부까지 100만 제곱킬로미터로 확장되었습니다. 이것은 현대 한반도 전체 면적의 4.5배, 영국 본토의 4배, 프랑스 면적의 거의 2배에 해당합니다. 인구는 300만을 넘어섰고 군사력은 30만에 달했습니다. 이것은 당시 동아시아에서 중국 다음 가는 규모였습니다. 비교하자면 같은 시기 동로마 제국 인구가 약 1천만, 페르시아 사산조가 약 500만이었으니 고구려도 세계 주요 제국 반열에 올랐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를 더 놀라게 한 것은 숫자가 아닙니다. 고구려는 이 시기 독자적 연호를 사용했습니다. 영락, 건흥. 이것은 중국 황제만의 특권이었던 연호를 스스로 선포한 것입니다. 중국과 대등한 제국임을 천하에 선언한 것입니다. 이것은 로마가 그리스 헬레니즘 세계에서 독립을 선언한 것, 페르시아가 로마와 대등한 제국임을 주장한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서양 역사학자로서 나는 이 100년을 로마 제국의 전성기, 페르시아 사산조의 황금기, 비잔티움의 유스티니아누스 시대와 비교하며 분석하겠습니다. 로마 트라야누스 황제가 10만 1117년 제위하며 제국을 최대 영토로 확장한 것, 페르시아 샤프루 1세가 로마 황제를 생포하며 제국의 위상을 높인 것, 비잔티움 유스티니아누스가 지중해를 재정복한 것과 고구려의 100년을 나란히 놓고 평가할 것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제1장 광개토대왕 정복의 시대. 서기 391년 가을, 고구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정복자가 등장했습니다. 광개토대왕입니다. 그의 정식 묘호는 국강상광개토 경평한호태왕, 국토를 넓히고 강역을 열어 태평과 안녕을 이룬 위대한 왕이라는 뜻입니다. 이 거창한 이름은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22년 제위 동안 그가 이룬 업적은 경이롭습니다. 광개토대왕 능비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영락 5년 395년 비려를 토벌하고 영락 6년 396년 백제를 격파하여 58성 700촌을 빼앗았으며 영락 9년 399년 백제와 왜가 신라를 침공하자 군대를 보내 구원했고 영락 10년 400년 신라를 도와 왜구를 격퇴했다. 단 6년 동안 4번의 대규모 원정입니다. 능비에는 보병과 기병 5만을 보내 신라를 구원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5만 대군을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신라까지 파견할 수 있었다는 것은 엄청난 군사 동원력과 보급 능력을 의미합니다. 역사학자로서 나는 이것을 로마 트라야누스 황제의 다키아 원정, 파르티아 원정과 비교합니다. 트라야누스는 10만 1106년 다키아를 정복하고 11만 4117년 파르티아를 공격하여 로마를 최대 영토로 확장했습니다. 광개토대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사방으로 정복했습니다. 북으로는 거란과 비려를 복속시켜 만주 북부를 장악했습니다. 서로는 후연의 요동 지역을 공략하여 중국 세력을 압박했습니다. 남으로는 백제의 수도 한성을 포위하여 항복을 받아냈고 58성을 빼앗았습니다. 동으로는 동부여를 정복하여 만주 동북부까지 영토를 확장했습니다. 심지어 바다 건너 왜의 침공까지 격퇴했습니다. 이것은 동서남북 전방이 팽창입니다. 그 결과 고구려 영토는 압록강 유역 50만 제곱킬로미터에서 만주 전역과 한반도 중북부를 아우르는 100만 제곱킬로미터로 2배 확장되었습니다. 이것은 현대 한반도 전체 면적의 4.5배, 영국 본토의 4배 크기입니다. 단 22년 만에 이룬 기적입니다. 로마가 수백 년에 걸쳐 이룬 것을 고구려는 한 세대 만에 해냈습니다. 광개토대왕 능비에는 정복한 성이 64개, 마을이 1400개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1년에 3개 이상의 성을 정복한 셈입니다. 이런 속도의 팽창은 알렉산드로스 대왕이나 칭기즈칸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습니다. 광개토대왕은 단순한 정복자가 아니라 제국 건설자였습니다. 제2장 장수왕 안정의 시대. 413년 광개토대왕이 39세의 젊은 나이로 급서하자
그의 아들 장수왕이 즉위했습니다. 나는 처음에 우려했습니다. 역사는 위대한 정복자 후계자들의 실패를 수없이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알렉산드로스 대왕 사후 마케도니아 제국은 분열되었고 칭기즈칸 사후 몽골 제국도 4개 한국으로 갈라졌습니다. 정복으로 얻은 것을 지키는 것은 정복보다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장수왕은 예외였습니다. 그는 무려 78년간 재위하며 고구려 역사상 최장수 군주가 되었습니다. 413년 즉위하여 491년 사망할 때까지 거의 한 세기를 통치한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78년이 안정과 번영의 시기였다는 점입니다. 역사학자로서 나는 이것을 비잔티움 제국 유스티니아누스 1세의 통치와 비교합니다. 유스티니아누스는 38년간 재위하며 로마법 대전을 완성하고 성소피아 대성당을 건립하며 비잔티움 문화의 황금기를 열었습니다. 장수왕은 그것의 2배 기간 동안 통치했습니다. 인류 역사를 통틀어도 78년 재위는 극히 드뭅니다. 프랑스 루이 14세가 72년, 영국 빅토리아 여왕이 63년이었으니 장수왕의 78년은 기록적인 장기 통치입니다. 장수왕의 전략은 명확했습니다. 첫째, 방어적 외교였습니다. 중국은 이 시기 남북조로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북쪽의 북이와 남쪽의 송, 제, 양이 대립했습니다. 장수왕은 양쪽 모두와 외교 관계를 유지하며 균형을 잡았습니다. 북위에도 사신을 보내고 남조에도 사신을 보냈습니다. 어느 한쪽의 속국이 되지 않고 독립적 지위를 유지했습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세력 균형 외교로 후대 비잔티움이 페르시아와 아랍 사이에서 사용한 전략과 같습니다. 둘째, 내부 안정이었습니다. 장수왕은 427년 수도를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옮겼습니다. 이것은 전략적 천재성을 보여줍니다. 평양은 대동강 유역의 비옥한 평야지대에 위치하여 농업 생산성이 높았고 바다와 가까워 무역에 유리했으며 한반도 중부로의 진출 거점이었습니다. 중국 사서는 평양은 땅이 비옥하고 백성이 부유하다고 기록했습니다. 실제로 천도 이후 평양 인구는 급증하여 5세기 말에는 약 30만 명에 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것은 로마가 밀라노로 비잔티움이 콘스탄티노플로 천도한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경제적 번영과 전략적 우위를 동시에 확보한 것입니다. 셋째, 문화 통합이었습니다. 장수왕은 불교를 적극 장려했습니다. 불교는 정복한 여러 민족과 지역을 하나로 묶는 이데올로기적 도구였습니다. 이것은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삼아 제국을 통합한 것과 정확히 같은 전략입니다. 평양에 대규모 사찰들이 건립되었고 고분 벽화 예술이 꽃피었습니다. 이 시기 만들어진 수살리 고분, 안악 3호분의 벽화는 고구려 문화의 정수를 보여줍니다. 중국 승려들이 평양을 방문하여 불탑이 구름처럼 많고 승려가 수천 명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장수왕 시대 고구려는 군사 강국이자 문화 대국이었습니다. 제3장 독자 연호와 제국의 자존심. 서양 역사학자로서 내가 가장 주목한 것은 고구려가 독자적 연호를 사용했다는 사실입니다. 광개토 대왕은 영락이라는 연호를 선포했고 장수왕은 초기에 이를 계승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고대 동아시아에서 연호는 천자, 즉 중국 황제만이 사용할 수 있는 특권이었습니다. 연호를 선포한다는 것은 스스로를 천자로 칭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변국들은 중국 황제의 연호를 사용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조공체제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고구려는 이 규칙을 깨뜨렸습니다. 영락이라는 독자 연호를 사용한 것입니다. 광개토대 왕릉비에는 영락 5년, 영락 9년, 영락 10년 등이 표현이 여러 차례 명확히 새겨져 있습니다. 총 1800자가 넘는 비문 전체가 영락연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고구려가 스스로를 중국과 대등한 제국으로 간주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더욱이 비문에는 광개토대왕을 태왕이라 칭하는데 이것도 중국 황제에 준하는 칭호입니다. 나는 이것을 페르시아 사산조의 사례와 비교합니다. 3세기 페르시아 샤프루 1세는 로마 황제 발레리아누스를 생포하고 스스로를 왕중왕 SHAHANSHAH이라 칭하며 로마와 대등한 제국임을 선언했습니다. 고구려의 독자 연호 사용도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는 중국의 속국이 아니라 독립된 제국이다라는 선언입니다. 물론 외교적으로는 여전히 중국에 조공 사절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형식일 뿐이었습니다. 실제로는 완전히 독립적으로 행동했습니다.
중국 황제의 허락 없이 전쟁을 벌이고 영토를 확장하고 독자적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것을 역사학에서는 명목상 조공, 실질적 독립이라 부릅니다. 이런 이중 전략은 매우 교묘했습니다. 중국에는 우리는 당신의 번국입니다 라고 말하며 전쟁을 피하고, 동시에 내부적으로는 우리는 독립제국입니다 라고 선언하며 자존심을 지킨 것입니다. 실제로 장수왕은 북위와 남조송 양쪽에 모두 사신을 보냈지만 평양에서는 독자 연호를 계속 사용했습니다. 외교 문서에는 중국 연호를, 국내 문서에는 고구려 연호를 사용하는 이중 체제였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것은 비잔티움이 페르시아와 아랍의 금화를 바치며 평화를 사면서도 스스로를 로마 제국의 정통 후계자로 칭한 것과 같습니다. 실리와 명분을 동시에 챙긴 외교의 걸작입니다. 제4장 군사력과 경제력의 비밀. 제국의 번영은 결국 군사력과 경제력으로 뒷받침됩니다. 고구려의 황금기를 가능하게 한 물질적 기반은 무엇이었을까요? 역사학자로서 나는 세 가지 요인을 제시합니다. 첫째, 철 생산입니다. 고고학적 발굴 결과 광개토대왕과 장수왕 시기 고구려의 철 생산량은 연간 수천 톤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이것은 당시 동아시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철은 무기와 농기구의 원료입니다. 철 생산이 많다는 것은 강한 군대와 높은 농업 생산성을 의미합니다. 로마 제국이 히스파니아와 브리타니아의 광산을 장악하여 제국을 지탱한 것처럼 고구려도 만주의 철 광산을 통제하여 군사력을 유지했습니다. 둘째, 무역로 장악입니다. 고구려는 만주와 한반도를 잇는 교통로를 완전히 통제했습니다. 중국에서 한반도로,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가는 모든 육로와 해로가 고구려 영토를 거쳐야 했습니다. 이것은 막대한 관세 수입을 의미했습니다. 비잔티움 제국이 동서 무역로를 장악하여 번영한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실크로드 무역에서 얻는 이익이 비잔티움 국고의 30%를 차지했듯이 고구려도 무역로 통제로 막대한 부를 축적했습니다. 셋째, 농업 생산성 향상입니다. 평양 천도 이후 고구려는 대동강 유역의 비옥한 평야를 개발했습니다. 대규모 관계 시설을 건설하고 농업 기술을 개선했습니다. 평양 일대의 인구는 급증했고 식량 생산도 크게 늘었습니다. 이것은 로마가 이집트의 곡창지대를 장악하여 제국 인구를 먹여 살린 것과 비슷합니다. 이 세 가지가 결합되어 고구려는 30만 규모의 상비군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인구 300만 중 10%가 군대였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매우 높은 비율로 로마 제국 전성기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30만 군대는 당시 동아시아에서 중국 다음으로 큰 규모였습니다. 이 강력한 군사력이 100년 황금기를 지탱한 물리적 기반이었습니다. 제5장 평양 제국의 새 심장. 427년 장수왕이 수도를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옮긴 것은 고구려 역사의 전환점이었습니다. 역사학자로서 나는 이것을 로마의 밀라노 천도, 비잔티움의 콘스탄티노플 천도와 비교합니다. 천도는 단순한 수도 이전이 아니라 제국의 전략적 방향 전환을 의미합니다. 왜 평양이었을까요? 첫째, 경제적 이유입니다. 국내성은 만주 산악지대에 위치하여 농업 생산성이 낮았습니다. 반면 평양은 대동강 유역 평야지대로 곡창지대였습니다. 천도 이후 평양 인구는 급증했습니다. 학자들은 5세기 말 평양 인구를 약 30만 명으로 추정합니다. 이것은 당시 동아시아에서 중국 장안 다음 가는 대도시였습니다. 비교하자면 같은 시기 콘스탄티노플 인구가 약 50만, 로마가 약 100만이었으니 평양도 세계적 대도시 반열에 올랐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전략적 이유입니다. 평양은 한반도 중부로 진출하는 완벽한 거점이었습니다. 대동강은 황해로 연결되어 해상 교통이 편리했고 육로로는 백제와 신라로 가는 길목이었습니다. 만주에서 한반도로 무게 중심을 이동한 것입니다. 이것은 로마가 동방으로 중심을 옮긴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셋째, 문화적 이유입니다. 평양은 고조선의 옛 수도였습니다. 단군 신화의 중심지였습니다. 평양으로 천도함으로써 장수왕은 고구려가 고조선의 정통 계승자임을 선언한 것입니다. 이것은 문화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전략이었습니다. 비잔티움이 콘스탄티노플을 새로운 로마라 부르며 로마 제국의 정통성을 주장한 것과 같습니다. 평양 천도 이후 고구려는 명실상부한 동아시아 강국이 되었습니다. 만주의 군사력과 한반도의 경제력을 결합한 복합 제국이 탄생한 것입니다. 이 구조가 고구려를 다음 세기까지 지탱하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제6장 문화의 꽃 고분 벽화와 불교. 제국의 위대함은 군사력만이 아닙니다. 문화와 예술이 꽃 피울 때 진정한 황금기가 옵니다. 고구려 5세기는 바로 그런 시기였습니다. 역사학자로서 나는 이 시기를 로마 아우구스투스 시대, 당나라 교훈의 시, 르네상스 피렌체와 비교합니다. 첫째, 고분 벽화 예술입니다. 광개토대왕과 장수왕 시기 만들어진 고분들. 안악 3호분, 덕흥리 고분, 수산리 고분, 쌍용총, 무용총의 벽화는 고구려 예술의 정수를 보여줍니다. 벽화에는 왕과 귀족의 생활, 전투 장면, 사냥 장면, 무용과 음악이 생생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특히 수렵도의 역동적 구도와 무용총의 우아한 춤 장면은 세계 미술사에서도 손꼽히는 걸작입니다. 나는 이 벽화들을 이집트 파라오 무덤 벽화, 로마 폼페이 벽화와 비교합니다. 공통점은 당대 생활을 생생하게 재현했다는 점입니다. 차이점은 고구려 벽화가 더 역동적이고 자유분방하다는 것입니다. 이집트 벽화는 정적이고 의례적이며 로마 벽화는 사실적이지만 격식이 있습니다. 반면 고구려 벽화는 말 달리는 장면, 사냥하는 장면, 춤추는 장면이 역동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고구려인의 기질을 반영합니다. 진취적이고 활동적인 민족성 말입니다. 둘째, 불교 문화의 융성입니다. 광개토대왕과 장수왕은 불교를 적극 장려했습니다. 평양에 대규모 사찰들이 건립되었고 불경이 번역되었으며 승려들이 중국과 인도를 오가며 교류했습니다. 불교는 단순한 종교가 아니었습니다. 제국을 하나로 묶는 이데올로기였습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삼아 제국을 통합한 것처럼 고구려도 불교로 다민족 제국을 통합했습니다. 부역에 맥족, 예족, 말갈족 등 다양한 민족이 섞인 고구려에서 불교는 공통의 신앙으로 작용했습니다. 왕실도 불교를 후원하여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비잔티움이 그리스 정교를 통해 제국을 통합한 것과 같은 전략입니다. 문화와 종교가 정치와 결합한 것입니다. 제7장 2부 평가 황금기의 빛과 그림자. 서기 391년부터 491년까지 100년 고구려는 동아시아 최강국으로 군림했습니다. 서양 역사학자로서 나는 이 시기를 어떻게 평가할까요? 성공과 한계를 동시에 봐야 합니다. 성공 요인은 명확합니다. 첫째, 두 명의 위대한 군주였습니다. 광개토대왕의 정복과 장수왕의 안정. 이 두 가지가 완벽하게 결합되었습니다. 로마의 아우구스투스와 트라야누스, 비잔티움의 유스티니아누스처럼 개인의 능력이 제국의 운명을 좌우했습니다. 둘째, 지정학적 행운이었습니다. 이 시기 중국은 남북조로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북위, 송, 제, 양이 서로 싸우느라 고구려에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만약 통일된 강력한 중국이 있었다면 고구려의 팽창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로마가 파르티아와 페르시아가 약할 때 동방으로 팽창한 것과 같습니다. 셋째, 균형 잡힌 전략이었습니다. 군사 팽창과 문화 통합, 경제 발전과 외교적 유연성을 동시에 추구했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종합적으로 국력을 키운 것입니다. 하지만 한계도 있었습니다. 첫째, 과잉 팽창의 위험입니다. 100만 제곱킬로미터는 인구 300만으로 지배하기엔 너무 넓었습니다. 1인당 국토 면적이 0.3제곱킬로미터, 즉 한 사람이 서울 여의도 크기의 땅을 관리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방어의 취약함을 의미합니다. 로마도 2세기 말부터 과잉 팽창으로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전쟁 경제 의존입니다. 고구려의 번영은 정복 전쟁으로 얻은 전리품과 조공에 크게 의존했습니다. 이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정복을 멈추면 재정이 악화됩니다. 몽골 제국도 같은 이유로 무너졌습니다. 셋째, 중국의 위협입니다. 남북조 시대는 언젠가 끝날 것이고 중국은 다시 통일될 것입니다. 그때 고구려는 통일 중국과 정면 대결해야 합니다. 과연 견딜 수 있을까? 이것이 다음 세기 고구려가 직면할 운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100년 황금기는 고구려 역사 700년 중 가장 빛나는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의 자존감과 자신감이 훗날 수당의 침공을 버티는 정신적 기반이 되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그 시련의 시대를 다룰 것입니다. 오늘은 광개토대왕과 장수왕의 100년 황금기를 서양 역사학자의 관점에서 분석했습니다. 영토 팽창, 독자 연호, 평양 천도, 문화 융성, 이 모든 것이 고구려를 동아시아 최강국으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황금기에는 끝이 있습니다. 6세기 말 중국이 수나라로 통일되면서
고구려는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합니다. 다음 편 EP 20에서는 수당의 대규모 침공, 안시성 전투, 연개 소문의 정변, 그리고 최후의 70년을 다룰 것입니다. 어떻게 고구려는 113만 대군을 막아냈는가? 왜 결국 멸망했는가? 그 교훈은 무엇인가? 서양 역사학자의 눈으로 냉정하게 평가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